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진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말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저처럼 실수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지난달에 드디어 미국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하러 갔는데요. 4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받을 만큼은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980년에 제가 27살 때 미국에 왔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희망의 땅이라고 생각했죠. 열심히 일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요.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기술도 없었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죠. 페이체크에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떼어지는 걸 보면서도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니까 그냥 참았어요. 사실 그땐 소셜 시큐리티가 뭔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주변 한국 분들도 다들 그냥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만 하시더라고요. 85년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둘 다 영어가 서툴고 변변한 기술도 없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주로 세탁소나 식당에서 일했고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90년대 들어서면서 좀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건강보험도 들고 401k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매년 받는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서 언젠가는 저도 연금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2000년대에는 아예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서너 명 두고 하는 작은 회사였지만 그래도 제 사업이니까 뿌듯했어요. 물론 사업자로서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더 많이 내야 했지만 그만큼 나중에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영업자는 회사원의 2배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집 마련하느라 정신없이 지나온 40년이었죠. 그러면서도 꾸준히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빠짐없이 냈어요. 가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세금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드디어 올해 67세가 되었어요. 풀 리타이어먼트 에이지라고 하죠.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만액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주변 분들도 얼른 신청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늦으면 손해라면서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아이디 만들고 패스워드 설정하고 본인 확인하고 중간에 몇 번이나 막혔어요. 영어도 그렇고 컴퓨터도 익숙하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아들도 바쁘다고 하고 결국 며칠 씨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1에서 800에서 772에서 1213이었나? 전화를 걸었는데 자동응답기가 나와요. 영어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국어 서비스도 있다고 해서 눌러봤는데 한국어로는 간단한 안내만 나오고 결국 영어로 연결되더라고요. 그것도 한참 기다려야 하고요. 한 번은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결국 직접 가기로 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예약을 하라고 하는데 또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냥 가서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오피스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입구에서 보안 검색도 받고 번호표도 뽑아야 하고 마치 병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번호표를 뽑는 기계도 터치스크린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헤맸어요.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도와주긴 했는데 영어로 빨리빨리 설명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아무 번호나 뽑아서 앉아 있었는데 1시간 넘게 기다려도 제 번호가 안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잘못된 번호를 뽑았더라고요. 다시 번호를 뽑고 또 기다렸어요. 주변을 보니까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뭔가 서류를 들고 와서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이디만 들고 왔는데 뭔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어요. 창구로 가니까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더라고요.
친절하긴 했는데 말이 너무 빨라요. 제가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하러 왔다고 하니까 서류들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드라이버 라이선스, 출생증명서, 세금 보고서. 이것저것 많이 달라고 하는데 저는 드라이버 라이선스밖에 안 가져왔어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어디 둔지 기억도 안 나고 출생증명서는 한국 것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직원이 어쩔 수 없으니 일단 신청서부터 작성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청서가 진짜 복잡해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것저것 다 써야 하는데 영어로 된 질문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게 많았어요. 특히 직업 히스토리를 쓰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40년 동안 이직도 많이 하고 사업도 했다가 접었다가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일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회사 이름도 정확히 모르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 정보도 써야 하는데 아내가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히 몰라서 당황했어요. 집에서 미리 정리해 올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시간 넘게 씨름해서 겨우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보더니 뭔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들을 다 가져와야 처리할 수 있다면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결혼할 때 받은 상자에서 찾았고 세금 보고서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회계사한테 연락했어요. 출생증명서는 한국에서 가져온 게 있긴 한데 영어로 번역된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서류를 다 챙겨서 갔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제 이름이 서류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한국 출생증명서에는 한국 이름으로 되어 있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는 영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직원이 설명하는데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별도의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임 챙그래미 서류라든지 코트 오더라든지 듣기만 해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계산해 주는데 생각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40년 넘게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에 $1,8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2,500는 될 줄 알았거든요.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 정도는 받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캐시로 받은 돈들이 많아서 텍스 리포트가 제대로 안 된 게 많았더라고요. 특히 자영업을 할 때도 소득을 좀 적게 신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연금액에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소셜 시큐리티는 지난 35년 동안의 수입을 평균 내서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 연금 문제도 복잡하더라고요. 아내는 제가 받는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내가 자기 연금을 안 받을 때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 연금이 있을 텐데 둘 중에 높은 걸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연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생각보다 적어요. 아내는 주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캐시페이를 받은 적도 많아서 소셜 시큐리티에 제대로 리포트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자기 연금 대신에 제 연금의 50%를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1,800에 아내가 $900 해서 한 달에 $2,700 정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소셜 시큐리티에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른 수입이 있으면 소셜 시큐리티 인컴의 85%까지 텍서블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401k도 있고 작은 렌탈 프로퍼티도 있어서 그런 수입들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더 적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4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후가 이렇게 불안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희는 소셜 시큐리티가 노후의 주요 수입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직원이 말하기를 소셜 시큐리티는 원래 리타이어먼트 인컴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개인 연금이나 저축으로 준비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 준비할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자녀들 교육시키고 집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 개인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에 넣을 돈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401k도 회사에서 매치해 주는 것만 넣었지 맥서멈으로 넣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이었던 건 매더케어 얘기였어요. 65세부터 자동으로 매더케어에 가입된다고 생각했는데 파트 B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프리미엄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70 정도 나간다면서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가 뒤늦게 신청하면 페널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직 늦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신청만 하고 왔어요. 처리하는데 몇 주 걸린다고 하면서 첫 번째 체크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백페이는 신청 시점부터 계산한다면서 늦게 신청해도 손해보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와 얘기해보니 저희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이민 1세대들은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어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얻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초창기에 캐시로 일한 것들,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당장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였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미리미리 프레퍼레이션을 했어야 했어요. 65세 전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예상 연금액도 확인해보고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놓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야 했어요. 40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도 여전히 영어가 서툴러서 이런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메더케어나 다른 베너핏들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해 놨어야 했고요. 인터넷 사용법도 배워놨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은 모든 게 온라인으로 처리되니까 컴퓨터를 못 다루면 정말 불편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신청은 완료됐다는 거예요. 몇 주 후면 첫 번째 체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평생 받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아야겠어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수입원도 생각해 봐야겠고요. 401k를 언제 어떻게 찾을지도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더 신경 써야겠어요. 의료비가 많이 나가면 소셜 시큐리티로는 감당이 안 될 테니까요. 메더케어 서플러먼트 인슈런스도 알아봐야겠고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 미국에서 은퇴 준비는 정말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한국처럼 국가에서 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죠. 특히 저희 같은 이민자들은 더욱 그래요. 언어 장벽도 있고 정보 접근도 어렵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은퇴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라요.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에 가셔서 본인 계정도 만들어 보시고 예상 연금액도 확인해 보시고요. 401k나 IRA 같은 개인 리타이어먼트 어카운트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컴퓨터 사용법도 미리 배워 두시고요. 메더케어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해 두시는 게 좋아요.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 절차를 알아두시고 어떤 플랜이 본인에게 맞는지도 알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나 재정 플래너 또는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 잘 아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해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막상 신청하러 가서 당황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면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된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25년이 흘렀네요. 지금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정말 감사한 마음 때문입니다. 작년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것이 무서웠어요. 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아파도 참고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메디케이드 카드 하나로 정말 모든 의료비 걱정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메디케이드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었으니까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까지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렸습니다. 저희 같은 이민 1세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1999년에 남편과 함께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42세였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중소기업 회계 일을 했었고 저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미국에 와서도 처음에는 한인타운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은 한인회계사무소에서 저는 한인마켓에서 일을 시작했죠.
영어가 서툴러서 다른 선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과 제가 둘 다 일해도 월 수입이 $3,0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집세, 음식값, 기본 생활비만 해도 빠듯했는데 의료보험료까지 내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 몇 년간은 의료보험 없이 지냈습니다. 아프면 참고 정말 심할 때만 응급실에 갔죠. 그때 응급실비로 몇천 달러씩 나와서 몇 달간 할부로 갚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2010년경부터는 직장을 통해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험료만 월 $400 정도 냈는데 막상 병원에 가면 디덕터블이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이 또 엄청났습니다. 연간 $5,000까지는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비가 $5,000 넘게 나와야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200, $300씩 나오는데 이것도 다 본인 부담이었죠. 그렇게 20년 넘게 살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 수치도 경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병원 가는 게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2020년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병원비만 $150,000가 나왔어요. 보험이 있었지만 결국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30,000 정도 됐습니다. 남편 장례비까지 합치니까 정말 큰 돈이었죠. 그 이후로 제 혼자 살게 됐는데 수입도 줄어들고 의료비는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한인 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 수입이 $1,20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에 소셜 시큐리티를 $780 받아서 총 $2,000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살았어요. 집세만 $950였으니까 정말 빠듯했습니다. 2022년 겨울에 제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엑스레이, 깁스, 의사 진료비까지 해서 $4,500가 나왔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디덕터블 때문에 거의 다 제가 내야 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월 수입의 2배가 넘는 돈을 한 번에 내야 한다니요. 병원에서 할부로 낼 수 있다고는 했지만 월 $300씩 1년 반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생활할 돈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때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김 아줌마가 저에게 메디케이드에 대해 알려줬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의료보험이 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정부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요. 김 아줌마가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메디케이드는 나이나 장애,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월 $1,7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소득이 딱 그 정도였으니까 자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재산 기준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메디케이드는 개인 재산이 $2,00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 생명보험금으로 받은 돈 $150,000가 은행에 있었어요. 이 돈이 있으면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김 아줌마가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65세 이상 메디케이드 신청자의 재산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였어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돈이 있어서 정부 보험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소득만 맞으면 된다는 거였거든요. 2024년 1월에 바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영어로 된 서류가 너무 많았고 용어들도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한인 서비스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소셜워커분이 한국어로 설명도 해주시고 서류 작성도 도와주셨거든요. 소득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 거주지 증명서 등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카운티 오피스에서 인터뷰도 해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제 소득 상황, 의료비 부담, 가족 상황 등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다행히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어서 한국어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승인 통지서가 왔어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의료비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메디케이드 카드를 받고 처음으로 병원에 갔을 때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접수 데스크에서 메디케이드 카드를 내밀었더니 직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코페이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코페이가 없다는 게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진료비, 검사비, 처방약값까지 모든 게 무료였습니다. 그동안 아껴왔던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었어요. 유방암 검사, 대장 내시경, 심장 검사까지 필요한 모든 검사를 받았는데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검사들만 몇천 달러는 나왔을 텐데 말이죠. 처방약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까지 한 달에 5에서 6가지 약을 먹는데 모두 무료입니다. 예전에는 약값만 월 200달러 넘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 돈을 다른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메디케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예방의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파야 병원에 갔다면 지금은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할 수 있어요. 정기검진도 받고 영양상담도 받고 물리치료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덕분에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혈압도 잘 조절되고 있고 무릎 통증도 물리치료 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메디케이드 덕분에 제 삶의 질이 정말 많이 향상됐어요.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할 때마다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안정감을 주는 줄 몰랐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처방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값이 아까워서 증상이 좀 나아지면 약을 끊곤 했는데 지금은 의사 말대로 꾸준히 복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메디케이드에는 치과 치료도 포함돼 있어요. 예전에는 치과 가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간단한 치료도 몇백 달러씩 나오니까 참고 살았어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도 받고 필요한 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안경도 메디케이드에서 지원해줘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많이 나빠졌는데 새 안경을 맞출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안경 하나에 300달러씩 하니까 몇 년씩 참고 쓰곤 했는데 말이죠. 메디케이드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미국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생각보다 세심하다는 거예요. 물론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단 혜택을 받게 되면 정말 포괄적으로 지원해줘요. 의료비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원도 있고 영양 상담이나 건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 줍니다. 한인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메디케이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정부 돈을 받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저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세금을 내면서 살아왔고 이건 우리의 권리거든요. 아픈데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은 제가 메디케이드 신청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로 다른 어르신들의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거든요. 제가 겪었던 과정을 알려드리고 필요한 서류들도 함께 준비해드려요. 지금까지 20분 정도 도와드렸는데 모두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뿌듯해요. 특히 한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고생하셨는데 메디케이드 받고 나서 전문의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지셨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백내장 수술을 몇 년째 미루고 계셨는데 메디케이드로 수술받고 새 세상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메디케이드가 정말 우리 같은 저소득 시니어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존재라는 걸 느껴요. 지금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서예요. 65세 이상이시고 월 소득이 1,700달러 정도 이하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2024년부터는 재산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은행에 돈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신청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한인 서비스 센터나 카운티 오피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영어가 어려우면 통역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고요. 메디케이드를 받고 나면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이번에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부터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건강한 몸으로 더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메디케이드 덕분에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67세 나이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거죠. 미국에 와서 25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나라의 시스템에 감사한 마음이 커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망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면서 더 많은 분들께 메디케이드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메디케이드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의료비 걱정 없는 노후 정말 가능합니다. 메디케이드가 바로 그 해답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 김태호라고 합니다. 처음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라 많이 떨리네요.
15년이라는 시간, 그것도 미국 교도소에서 보낸 15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숨겨왔던 제 이야기를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5년에 25살의 나이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유학을 갔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려고 했었죠. 당시에는 미국 IT 붐이 한창이었고 젊은 나이에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집까지 담보로 잡고 유학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영어는 생각보다 늘지 않았고 학업은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처음에는 한인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시급이 너무 낮았어요. 하루 8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800 정도밖에 벌 수 없었는데 방세만 $600였으니까요. 그러다가 한인 동료를 통해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너무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바로 마약 운반이었습니다. 한 번에 $2,000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차로 라스베이거스까지 다녀오기만 하면 된다고 위험하지 않다고 했었죠. 처음에는 정말 간단해 보였어요. 지정된 장소에서 가방을 받아서 라스베이거스의 호텔까지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운반을 하던 중에 적발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제 차를 세웠어요. 일상적인 교통 단속인 줄 알았는데 경찰견이 제 차 주변을 맴돌더니 짖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트렁크에서 코카인 2kg이 발견되었어요. 제가 운반하는 게 마약인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인 줄은 몰랐어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연방법원에서 마약 밀매죄로 기소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서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어요. 그 변호사는 저에게 유죄 인정을 하고 감형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첫 범이고 운반책에 불과하니까 7년에서 10년 정도 받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제게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때가 2009년 8월이었어요. 법정에서 판결을 들었을 때 정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만 들리셨고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아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첫 번째로 배정받은 곳은 네바다주의 연방교도소였습니다. 처음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교도소 안에서는 인종별로 그룹이 나뉘어 있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아시안 중에서도 한국인은 저 혼자였어요. 첫날 밤 감방에 들어가는데 룸메이트가 멕시코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교도관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제가 하는 말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복통이 심해서 의무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교도관이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아픈 배를 움켜쥐고 있어야 했어요. 다음 날에야 겨우 의무실에 갈 수 있었죠. 교도소 안에서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어요. 점호를 받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는 각자 배정받은 일을 해야 했어요. 저는 처음에 세탁실에서 일했어요. 하루 8시간씩 제수복을 세탁하고 건조하는 일이었죠. 시급은 25센트였어요. 한 달에 $40 정도 벌 수 있었는데 그 돈으로 캔틴에서 라면이나 비누 같은 생필품을 사야 했어요. 교도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라면이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라면이 교도소 안의 화폐 역할을 했어요. 라면 1개로 비누 1개를 살 수 있었고 라면 10개면 잡지 1권을 살 수 있었어요. 식사는 정말 끔찍했어요. 아침에는 딱딱한 시리얼과 우유, 점심에는 정체불명의 고기와 콩, 저녁에는 파스타나 감자 정도였어요. 김치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제일 무서웠던 건 다른 죄수들과의 갈등이었어요. 교도소 안에는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앉으면 안 되는지, 누구와 말하면 안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걸 모르고 실수라도 하면 바로 표적이 되었어요. 한 번은 샤워실에서 흑인 재수와 시비가 붙었어요. 제가 샤워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사실 저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쏘리 하면서 얼른 나왔는데 그 모습이 다른 재수들에게는 겁쟁이로 보였나 봐요.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음식을 뺏어가거나 일부러 저를 밀치고 지나가거나 제 침대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자살하고 싶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데이빗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저보다 10살 정도 많았어요. 그는 사기죄로 20년을 선고받고 이미 8년째 복역 중이었어요. 데이빗이 저에게 교도소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여기서는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강해 보일 필요도 없다고 했죠. 그는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매일 저녁 1시간씩 감방에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특히 교도소에서 쓰이는 은어들을 알려줬죠. 셀리는 감방을 뜻하고 피시는 새로운 재수를 뜻하고 하우스는 자기가 속한 그룹을 뜻한다고 했어요. 데이빗은 또 제게 운동을 하라고 권했어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고 말하면서요.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10개도 하기 힘들었는데 매일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3년 후에는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300개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몸이 단단해지니까 다른 죄수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가족과의 연락이었어요. 전화를 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한 번에 15분밖에 통화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분당 $5씩 나가는 비싼 요금 때문에 자주 전화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과 통화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들아 잘 먹고 있니? 하고 물어보셨는데 잘 먹고 있어요라고 대답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면회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능했는데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시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15년 동안 단 2번만 면회를 받았어요. 한 번은 수감 3년 차에 부모님이 오셨고 또 한 번은 10년 차에 동생이 왔어요. 부모님이 오셨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면회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았는데 아버지의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손을 내밀려고 하다가 유리창에 부딪혔어요. 그때 어머니가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잘못한 건 저인데. 그 면회 이후로 한동안 정말 폐인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운동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때 데이빗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 내 부모님이 원하는 게 이런 모습일까? 라고 물어보면서요. 내가 포기하면 너희 부모님도 포기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운동도 다시 시작했어요. 5년 차부터는 교도소 내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하루에 한 권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림이 많은 어린이 책부터 시작했어요. 영어 실력이 늘면서 점점 어려운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어요. 7해버츠 오브 하이그램 HLY 이펙티브 피펄, 싱크 언드 그로 리치, 더 파워 오브 파저티브 싱킹그램 같은 책들이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죠. 8년 차에는 컴퓨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시간씩이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원래 컴퓨터 전공이었기 때문에 금방 익혔죠. 10년 차부터는 다른 재수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영어도 많이 늘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12년 차에는 교도소 내에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봤어요. 미국에서는 GED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대학 과정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통신대학이었지만 경영학을 전공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시간도 빨리 지나갔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교도소 생활 후반부에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분노 조절 프로그램, 취업 준비 프로그램 등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건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었어요. 비록 제가 마약을 직접 사용한 건 아니었지만 왜 그런 위험한 일에 손을 댔는지 심리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돈에 대한 욕심과 성공에 대한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미국에서 빨리 성공하고 싶었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판단력을 흐렸던 거죠. 출소를 1년 앞둔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출소 준비를 했어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15년의 공백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2024년 3월 15일 드디어 출소하는 날이 왔어요. 15년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달했을 줄 몰랐고 모든 사람들이 손에 작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출소 당일 한인교회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저 사람이 15년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이래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첫 번째 난관은 신분증 발급이었어요. 15년 전에 받았던 운전면허증은 당연히 만료되었고 새로 받으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했어요. 사회보장번호는 그대로 유효했지만 신용점수는 바닥이었어요. 15년 동안 신용거래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은행 계좌를 열려고 해도 어려웠어요. 신용점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꺼려했거든요. 결국 체크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취업이었어요. 이력서에 15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쓰자니 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거짓말을 하자니 나중에 들킬 위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인 마트에 취업을 시도했어요. 사장님께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우리도 장사가 어려운데 그런 위험한 사람은 쓸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패스트푸드점도 지원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서류 전형에서부터 떨어졌어요. 한 달 동안 5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전과자 재활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알게 되었어요. 세컨드 찬스라는 단체였는데 전과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모두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출소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비록 제 전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일단 일자리를 구하는 게 급했어요. 3개월 과정을 마친 후에 건설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전과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분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기회를 주셨어요. 시작 급여는 시간당 15달러였어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 2,400달러 정도 벌 수 있었어요. 15년 만에 받는 첫 월급이었어요. 첫 급여를 받던 날 정말 울컥했어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정당한 돈이라는 게 너무 뜻깊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방세만 월 800달러였고 식비, 교통비, 핸드폰 요금 등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몸이 일에 적응하지 못해서 매일 온몸이 아팠어요. 15년 동안 교도소에서 운동은 했지만 실제 육체 노동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일주일 만에 손바닥이 까지고 어깨와 허리가 아파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일마저 놓치면 다시 갈 곳이 없었거든요. 동료들은 대부분 히스패닉계였는데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어요. 아시안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차 인정받게 되었어요. 교도소에서 배운 스페인어도 도움이 되었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었어요. 6개월 후에는 시간당 18달러로 인상되었고 현장 관리 업무도 맡게 되었어요. 그 즈음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15년 만에 드리는 전화였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더니 아들아 살아있구나라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어머니 저 출소했어요. 지금 일도 하고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아들아.
이제 새 출발이구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도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무사하니까 이제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통화 후에 정말 힘이 났어요. 부모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현재는 현장 감독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 시간당 22달러를 받고 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도 구했어요. 신용 점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께 기초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일이에요. 교도소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세컨드 찬스 단체에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새로 출소한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는 일이에요. 처음 강연을 했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제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보면서 이 일이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마약 관련 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 남성분이었는데 출소 후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그분께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함께 이력서도 다시 써드렸어요. 2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창고 관리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기술 교육이에요. 교도소에서 컴퓨터를 배웠던 경험을 살려서 전과자들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온라인으로 컴퓨터 관련 강의도 듣고 있어요. 웹 개발, 데이터베이스 관리 같은 분야를 공부하고 있어요. 목표는 2년 후에 IT 관련 일자리로 이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과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물론 아직도 어려움은 많아요. 가끔 사람들이 제 과거를 알게 되면 태도가 달라져요. 15년이나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거죠. 얼마 전에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다른 입주민이 제 전과를 알고 집주인에게 항의를 했던 거예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또 한 번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어요. 신용 점수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전과자라는 이유로 위험 인물로 분류되는 거예요. 연애도 쉽지 않아요. 한 번 괜찮은 분을 만났는데 제 과거를 말씀드리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해는 하지만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후회와 자책이 밀려와요.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죠. 25살의 저에게 돌아가서 말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대신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제게서 많은 걸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많은 걸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인내심을 배웠어요. 교도소에서 15년을 견뎌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겸손함도 배웠어요. 세상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어요. 공감 능력도 늘었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자유란 단순히 감옥에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에요.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그동안 죄송했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는 다짐을 적었어요. 아버지께서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것만으로도 이미 자랑스럽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내년에는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뵐 계획이에요. 20년 만에 귀국이 될 거예요. 전과자 신분이라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해 볼 거예요. 부모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그동안 걱정 끼쳐드린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 25살에 제가 지금의 저를 만난다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마 형 정말 힘들었겠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덧붙일 것 같고요.
지금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빛이 있어요. 저도 교도소에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버텨냈고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정과 자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야.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자. 간혹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15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낸 것,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훈이기도 했어요. 지금 저는 52살이에요. 아직 인생이 반 정도 남았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특히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언젠가는 제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정과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직업훈련, 상담, 취업 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히 살면서 조금씩 꿈에 다가가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저의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저를 비난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시선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지른 잘못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건,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건, 그것만은 믿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15년 전 교도소에서 일어나던 시간과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5시는 희망으로 가득해요. 오늘 하루도 성실히 일하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8세 박정호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주 시드니에 있는 제 작은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드니 하버브리지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솔직히 제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68세의 암을 완치하고 게다가 호주 영주권까지 받아서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이야.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30년 넘게 중소기계 회사에서 일했어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아내 순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그저 성실하게만 살았어요. 큰 욕심도 없었고 그냥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들 민수가 10년 전에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처음에는 많이 섭섭했죠. 하지만 아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응원해 주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호주 사람인 리사라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손자 2명도 낳았거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은퇴자였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가끔 아들 가족과 화상통화하면서 손자들 얼굴 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2년 전 봄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체했나 보다 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순자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이미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박정호 환자분 검사 결과 대장암 3기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암이라니. 68세에 암 진단을 받다니. 순자도 옆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많으셔서 적극적인 치료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하면 몸이 많이 힘들 텐데 이 나이에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셨죠.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수술을 해보겠지만 나이를 고려해서 최소한으로만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는? 일단 수술 후 상태를 보고 결정하죠. 그 말투에서 이미 포기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어차피 오래 못 살 거라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물론 의사 선생님 나름대로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신 거겠지만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집에 와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수가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아빠가 암에 걸렸다. 전화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러더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몇 기예요? 어디 암이에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민수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호주로 오세요. 여기서 치료 받으세요. 뭔 소리야?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에서 병원을 다녀? 아빠 여기 의료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나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요. 리사가 간호사였거든요. 리사가 도와줄 수 있어요. 며느리 리사가 간호사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제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민수가 계속 설득했어요. 호주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최선의 치료를 해준다고,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도 많이 해준다고. 특히 암 환자들한테는 정말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랑 이틀 동안 고민했어요. 언어 문제도 걱정되고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무엇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외국에서 고생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한국 병원에서 수술 전 상담을 받는데 젊은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나이에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68세가 그렇게 늙은 나이인가요? 아직 더 살고 싶은데, 손자들 크는 것도 보고 싶은데 벌써 포기하라고 하다니. 그날 밤 순자한테 말했어요. 순자야, 호주로 가자. 우리 거기서 한번 해보자. 당신이 결정한 거면 나도 따라갈게요. 다음 날 바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호주로 가겠다고 모든 걸 준비해 달라고. 민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바로 관광비자 신청을 도와주고 제 의료 기록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다 알아봐 주더라고요. 한 달 후에 저희는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어요. 10시간 넘는 비행기 여행이 힘들긴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이 마중 나와서 반겨주니까 용기가 났어요. 그런데 막상 호주에 와보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일단 모든 게 영어였거든요. 병원 가서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도 좀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관광객이 암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의료진들이 좀 의아해 하더라고요. 영어도 못하는 노인이 와서 뭘 어쩌자는 건지 이런 눈빛이었죠. 다행히 며느리 리사가 간호사여서 의료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어요. 리사가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시드니에 있는 큰 병원 중에 한국계 의사가 있는 곳을 찾아줬어요. 그분이 바로 김재진 선생님이었어요. 2세 한국계 호주인이셨는데 종양학 전문의였거든요. 김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김 선생님이 제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선생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8세면 아직 젊으세요. 충분히 치료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던 것을 여기서는 나이가 문제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호주에서는 환자의 나이보다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와 치료 의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68세면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치료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한국에서 받았던 검사보다 훨씬 정밀하고 자세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환자와 가족에게 모든 걸 상세히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치료 계획부터 시작해서 예상되는 부작용, 성공 확률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치료비 문제도 걱정이었는데 병원 사회복지사가 와서 상담을 해줬어요. 관광비자로 와서 치료를 받는 거지만 응급의료 상황으로 분류돼서 당장 큰 돈을 낼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계산서를 받긴 하지만 여러 자선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특히 캔서 카운셀이라는 곳에서 암 환자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나중에 그곳에서 교통비, 숙박비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받았어요. 드디어 수술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하겠다고 했던 수술을 여기서는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해주셨어요. 수술 시간도 5시간이나 걸렸어요. 수술 후에 깨어났을 때 김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전이도 생각보다 적었고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도 옆에서 울면서 고마워했고 민수와 리사, 손자들까지 모두 와서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진짜 힘든 건 항암 치료였어요. 6개월 동안 받았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토하고 머리카락 빠지고 몸무게도 10kg 넘게 빠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병원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었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간호사들이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주고 부작용이 심하면 바로 의사에게 연결해주고 심리 상담사도 와서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가장 힘들었을 때 한국계 환자 모임도 만났어요. 저처럼 호주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 분들이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0대 할머니셨는데 3년 전에 유방암 진단받고 호주에서 치료받아서 완치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호 씨, 여기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그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놀란 게 또 있었어요.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정말 많더라고요. 교통비 지원, 숙박비 지원, 심지어 식비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관광비자로 왔는데도 인도적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재검사를 받았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보여주신 검사 결과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박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완전 관해입니다.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완전 관해. 완치라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김 선생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순자도 민수도 리사도 모두 울었어요. 68세에 받은 새 생명이었거든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 나이에 이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된 케이스는 정말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료진들도 모두 놀라워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선생님의 강한 의지와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호주에서 계속 지낼 것인가. 사실 처음 계획은 치료만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6개월 동안 호주에서 지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일단 의료 시스템이 너무 좋았어요. 정기 검진도 체계적이고 만약 재발한다면 여기서 치료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손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민수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빠, 엄마 여기서 계속 사세요. 제가 부모님 비자 신청해 드릴게요. 부모님 비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는 특별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순자와 상의했어요. 한국에 있는 집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여기서 살 것인가? 당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든 나는 따라갈게요. 순자의 이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민수가 바로 부모님 비자 신청을 도와줬어요. 서류도 엄청 많고 복잡했지만 리사가 영어를 잘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신청서에는 제가 암을 완치했다는 의료 기록도 첨부했어요. 김 선생님이 특별히 상세한 의료 소견서를 써주셨거든요. 68세의 대장암 3기를 완치한 케이스라며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써주셨어요. 비자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관광비자가 만료되어 가는 거였어요. 다행히 의료 비자라는 게 있어서 치료 기간 동안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병원에서 만난 한국 분들과 함께 환자 모임도 만들었고 시드니 한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다른 암 환자분들에게 경험담을 들려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도움을 받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68세에도 완치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다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보람찼어요. 1년 반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 비자가 승인됐다는 거였어요. 그날 민수가 전화로 알려줬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68세의 암을 이겨내고 이제 호주 영주권까지 받게 된 거예요. 이민성에서 비자를 받으러 갔을 때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스터 파크 칸그레 말 ATUL ATIONS
YOUR이 now a permanent resident of AUSTRLI요. 영어는 잘 못 알아듣지만 그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호주 영주권자가 된 거였어요. 첫 번째 영주권 카드를 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68세에 새로운 나라의 영주권자가 되다니 꿈같은 일이었죠. 지금은 호주에서 정착한 지 2년이 넘었어요. 매달 정기 검진을 받고 있는데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김 선생님이 5년만 더 이 상태를 유지하면 완전히 완치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호주 생활도 많이 적응했어요. 영어는 아직도 서툴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손자들이 영어 선생님이 되어줘서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메더케어 카드도 받았어요. 이제 정기 검진이나 병원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정말 든든한 시스템이에요. 요즘은 시드니 한인회에서 하는 노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해요. 특히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있어요. 암 진단을 받고 절망하고 계신 한인분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려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거든요. 얼마 전에도 75세 할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포기하려고 하시는 걸 말렸어요. 할아버지 나이는 핑계예요. 75세도 충분히 젊어요. 저는 68세에 대장암 3기를 완치했어요. 그분이 결국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왜 이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혼자만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나 봐요. 순자도 호주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리사가 정말 좋은 며느리거든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줘요.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통하더라고요. 손자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게 돼서 좋아해요. 저는 손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손자들은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줘요. 서로 선생님이 되어주는 거죠. 큰 손자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친구들에게 할아버지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68세에 암을 이기고 호주 영주권도 받으신 슈퍼 할아버지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민수도 정말 효자예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호주로 모시는 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한 번도 그런 내색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해요. 가끔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해요. 다들 부러워해요. 호주에서 암도 완치하고 영주권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운이 좋아서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운도 따랐지만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던 게 중요했어요. 68세라는 나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라고 했을 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어가 안 통하고 낯선 나라였지만 도전했어요. 가족들도 모두 함께 힘을 모아줬고요.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의 시스템도 정말 감사해요.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선의 치료를 해주고 환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김 선생님 같은 좋은 의사분들도 만났고 병원 직원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처음에는 관광객이 암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의아해했지만 나중에는 모두 응원해줬어요. 지금 제가 받는 정기 검진에서도 의료진들이 저를 미러컬 페이션트라고 불러요. 기적의 환자라는 뜻이죠. 68세의 대장암 3기를 완치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케이스가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일단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5년 후에 완전 완치 판정을 받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려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호주 시민권도 신청할 생각이에요. 영주권을 받은 지 4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겨요. 그때까지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호주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싶어요. 손자들이 대학 갈 때까지는 꼭 건강하게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증손자도 보고 싶고요. 가끔 제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아들, 좋은 며느리를 두었고 좋은 의사를 만났고 좋은 나라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노력하면 길이 보여요.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 암 진단을 받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68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정말 그래요. 저는 68세의 암을 이겨내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됐거든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경제적 부담도 컸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나씩 극복해 나갔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이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려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68세에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어요. 저는 이제 70세가 되면 호주 시민권을 받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68세에 받은 새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감사합니다.